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굉장히 당황이 되죠. 네. 이렇게 가끔가다 당황스러운 것도 좀 필요합니다. 예. 아니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오늘은 무슨 얘기를 또 이게 막아야 되나 맨날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 아니 내가 오늘 좀 안 됐더라고. 아침에 축구하려고 그랬는데 축구를 못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예? 아니 저 약속을 했으면 그 사람들도 아무리 추워도 축구를 해야죠. 네. 근데 뭐 누군지도 모른다며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축구한다는 것도 그 참 이 우리 세대에서는 굉장히 색다른 거예요. 저도 독일에 있을 때 유학할 때 축구를 유학생들이랑 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악에 받쳐 있잖아요. 유학생활에. 전반 얼마일 것 같아요? 네? 전반이 몇 분? 시간이요? 시간. 전반 1시간 뭐 이렇게. 전반 1시간, 후반 1시간 반. 네. 도합 한 4시간 합니다. 네. 예.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축구하다가 말이에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김일성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 찐이었네요. 근데. 예? 그게 정말 찐이었겠네요. 진짜예요. 네. 와, 그러니까 뭐 축구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북한은 계속 이렇게 쏴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겁나요? 정말 자연스러운 정치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게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그렇죠. 네, 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겁 안 나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많이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점점. 네. 북한이 노리는 게 그런 점이 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 이게 여러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굉장히 좀 주시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되고 이 순항 미사일은요. 이게 고도가 굉장히 낮아요. 1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잡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인이 그런 거를 쏴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역 정세와 관계가 없다? 뭐와 관계가 있는 거야? 우리의 취미 생활이다? 뭐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아니죠. 네. 그리고 뭐 하여간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뭐 이우영 아나운서 축구 어디서 하는지 왜 못했는지 뭐 누구랑 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그 이외에 오늘 이 출연하시는 패널 분들한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축구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8시 30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말레이시아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호날두 말이에요. 네. 그 중국 가서 또 노쇼했다며요. 네. 근데 제가 더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중국에선 그나마 기자회견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도 안 했죠. 저는 그날 당일에 그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아니 네. 그래서 중국 그 초청한 데서 이게 그렇다고 이거 돌려줘야 되나 뭐 이거 고민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호날두가 그 허날둔 모양이에요. 예? 왜냐하면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제2의 고향이 중국이라고 그러더라고. 중국에서 자랐나?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한 게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낫다 그러던데 중국 팬들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또 왜? 아니 사과로 온 사람이 그 기자회견 뒤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참 특히 호날두 좋아해요. 한때 호날두가 우리 형이었습니다. 별명이. 근데 지금은 국민도 우리도 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호날두 취로 팔로마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자, 정치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BS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 응답인 31%, 부정평가 응답 61%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정 운영에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35%,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이 62%로 집계가 됐고요. 올해 4월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 이게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8%로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7,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0%로 각각 집계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 35, 잘못하고 있다 56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 국민의힘 33, 민주당 30%인데 이게 이전 조사랑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이 3%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이 3%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지지 정당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 26%였고요. 이번 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률 17.7%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등 여당의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음에도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31% 나왔죠. 자, 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3.8%.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숨찬다. 네. 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도 31% 나왔어요. 이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32% 나왔거든요. 근데 32%, 31% 뭐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전화 면접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전화 면접임을 말씀드립니다.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거의 비슷해요. 31, 32. 예? 그런데 이 전화 면접, 특히 이제 선거 좀 남아있는 데는 전화 면접 조사가 좋거든요. 이 전화 면접 조사 31, 32 이게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게 굉장히 좀 빨간불이 켜지는 건데, 그런데 왜 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응답이 증가세를 보이느냐, 이 부분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의 개인,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은 31%인데 이 NBS 여론조사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는 44%, 아니 몇 퍼센트? 47%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교 안 돼요. 그리고 부정평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부정이 40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 훨씬 높은데 부정이 훨씬 낮은데 대통령은 30일에 부정은 60이 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긍정이 47, 48인가요? 거기에다가 부정이 40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티격태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3%포인트 정도 높게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한동훈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여권이 제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번 선거 구도를 이게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미래 권력의 인생을 팍팍 주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보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땐 이 갈등이 비교적 빨리 봉합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과거에 여러 가지 있을 때 친윤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그런 점을 아마 당내 인사, 그 이유가 뭐냐면 당내 인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여론조사는 이러한 생각이 그다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재난 방송 하셔야죠. 네. 예.
조금 전 5시 7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한파 및 도로 결빙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전국이고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할 때는 목도리, 장갑 등으로 보온해서 체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캠핑, 등산 등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야외 활동 시에는 질식과 화재, 동상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개 작업장에서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는 보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상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고 수도 계량기함은 헌옷 등 보온재로 감싸 동파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에는 화재 발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농축산물 시설은 피해가 없도록 난방기와 보온덮개 등으로 보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네.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는데 그래도 이게 큰 출렁임이 없었던 이유도 한동훈 위원장 효과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여권이 잘 생각을 해야겠죠. 예, 합리적인 선택 없이는 여론에 호응하거나 반응하기 힘들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이달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어제부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형식은 특정 언론사와 신년 대담을 통해서 국민에게 국정 운영의 구성을 밝히면서 이 논란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신년 기자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는 건데요. 이 같은 논란 재발을 또 막기 위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제시할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합니다. 다만 김 여사의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해서 접근해서 몰래카메라까지 찍은 정치 공작이자 범죄 행위로서 김 여사는 피해자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담 방송사로는 현재 KBS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 전이라서 형식은 유동적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고요. 이렇게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되 일각의 요구처럼 김 여사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이제 앵커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언론사에서 이제 김 여사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의향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밝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에 그 보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우리의 객관적인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TV조선 단독 보도였습니다. 네. 당초 대통령실이 신년 기자회견, 기자단과의 김치찌개 오찬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검토했었는데 메시지 전달 효과가 떨어지고 형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지금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국회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언론사 대담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다시 회동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도어 스탬핑 중단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형식의 소통은 여전히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첫째, 기자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도어 스태핑 저는 아주 좋고 신선하고 좋은 시도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거 중단했죠. 근데 그거 중단했을 당시에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자꾸 함으로써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만뒀는데 지금 해도 제가 볼 땐 지지율에 큰 영향 주기는 힘들어요.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소통을 그래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인상을 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저는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제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과를 해가지고 손해를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때의 상황적 특수성, 사건의 특수성과 지금의 문제는 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과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과를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미국의 유명한 그 정치 전략가가 있어요. 아주 좀 뭐 악명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굉장히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로저 스톤이라는 정치 이 전략가가 있는데 이분은 자신의 스톤의 법칙이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정하고 부정하고 또 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근데 그분이 물론 뭐 여러 대통령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실패한 적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만일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부정을 한다, 가만히 있으려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사과가 좀 필요하고 그 사과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모든 면에 있어서 여론의 호응도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서 전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과와 인정을 같은 범주에서 바라보는지 참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사과를 하면 상대가 더 막 나올까 봐 이러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정성호 의원도 저희 프로에서 지난번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했는데 우리가 뭐 더 막 공세적으로 나가면 우리나라 정서상 자기네가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거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 문화가요. 사과를 한 사람 뭐 이렇게 아니면은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매정하게 구는 정서. 만약에 매정하게 굴면 그건 역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정할 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이건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하면 일이 끝나는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생각하나 라면서 이전에도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해외 때 착용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데 빌린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 뇌물죄가 적용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7월이었죠. 순방 도중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을 찾아 쇼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지난 7월에 순방 도중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을 찾아 쇼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차라리 문화 탐방으로 영부인께서 그냥 상품 문화 차원에서 갔다고 하면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송구하다면 끝날 일을 호객행위라고 또 거짓 해명을 하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런 거짓이 반복되면 불법 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고요.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명품백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사과는 물론 수사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민주당의 반응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첫째로 제가 볼 때는 공직 청탁금지법을 보면은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뭐 어떤 요구가 없었다면 그렇게 해서 받는다면 직무와 연관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굉장히 폭넓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직무 관련성 여부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김건희 여사는 사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의견이 주류입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고요. 아까 뇌물죄 얘기했잖아요. 뇌물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처벌이 굉장히 더 어렵다라는 게 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한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명품백을 받았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이 좀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기라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하여간 직무 관련성 문제 이런 것과 소위 말해서 야 공모를 해가지고 백 받자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상상하기는 전 힘들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법적인 측면에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떤 뇌물죄다 뭐다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좀 굉장히 그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힘든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어떤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왔는데요.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서 공통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과의 통합에 대해서 열어놓고 봐야 한다.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산술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연대라면 당연히 추진을 하겠지만 산술한 만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산술합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예를 들었던 게 중국의 국공합작의 선결 조건이던 일본이 쳐들어오는 정도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위기를 상정하고 양대 정당이 관심 없는 것에 우리는 관심 있다는 정도의 지점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결국 대리 사과하는 방향이라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수사 대상인데 왜 사과로 끝내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제3지대에서 공통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통의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산술합이 뭔지 모르겠어요. 산술 무슨 소주의 일종인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산술합이 왜 그러세요? 네, 외면했습니다. 예. 산술합이라는 게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국공합작의 선결 조건이든 일본이 쳐들어오는 정도는 돼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절박성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3지대가 이른바 빅텐트로 해서 합당을 하든 뭐를 하든 하기 위해서는 절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에게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절박하게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상을 저는 받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뭐에 영향을 주냐면 선거 제도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준연동형제 뭐 캡 씌우고 뭐 한다라는 얘기했다가 지금 다시 권역별 소위 말하는 병립형으로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게 뭐냐면 제3지대가 합하려고 하는 게 그 빅텐트 그러니까 합당이 모든 제3지대들이 합당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팍했을 땐 연동형 얘기를 했다가 예 그럴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병립형으로 간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소위 말해서 선거 제도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연동형을 약속했는데 왜 안 하느냐. 물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연동형 하면 또 위성정당이에요. 아니 우리가 위성정당 그 제도 정치권에 진입시키려고 연동형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까지만 가려요.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말에 꼭 축구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